허생전 돈은 이리 벌고 저리 쓴다. 원작 박지원, 글 정란희. 하루 종일 책만 읽던 선비. 허생은 조선 효종 때 사람이야. 한양 묵적골에 살았어. 묵적골은 남산 골짜기 밑에 있는 동네야. 우물 옆에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는데 은행나무를 마주보고 있는 허생의 집 살인문은 은행나무를 향해 언제나 열려 있었어. 집이라고 해봐야 비바람은 제대로 피할까 싶을 정도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어. 비가 오면 방 안으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정말 집이 송두리째 날아갈 것처럼 휘청대었단다. 허생은 집에 비가 새도 바람이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지. 봄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도 마음 쓰지 않았고 심지어는 집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관심이 없었어. 밤낮 할 것 없이 방에 틀어박혀 글 공부만 했어. 책에 푹 빠져 살았지. 글 읽는 게 얼마나 좋은지 벌써 7년이나 글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어. 허생이 글 읽기만 좋아하니 허생의 아내 홍씨가 남의 집 옷을 만들어주거나 꿰매주고는 먹을거리를 얻어와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 홍씨는 살림에 아무 관심이 없는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어. 책을 저리 열심히 읽으니 언젠가는 큰 벼슬을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허생은 여러 해가 지나도 과거 시험을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야. 처음에는 글 공부가 부족해서 시험을 안 보는 거겠지 하며 기다렸어. 하지만 집안은 점점 더 가난해져 사흘 동안 죽 한 그릇도 구경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어. 홍씨는 너무 배가 고파서 눈앞이 캄캄하고 어뜩어뜩한 게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지. 이러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구나. 서러운 생각이 들면서 홍씨는 배죽배죽 눈물이 났어. 그래서 참다 못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지. 당신은 여태 과거 한번 보러 가지 않고 어쩌자고 글만 읽는답니까? 허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어. 내가 아직 글이 서툴러서 그렇다네. 그러자 홍씨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울먹였어. 저는 너무 배가 고파 더는 못 참겠어요. 당장 과거 볼 생각이 아니라면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소? 공장 일이라도 하세요. 기술을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겠소? 그렇다면 하다못해 장사라도 해야지요. 허허, 미천도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하겠소? 허생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 홍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크게 소리쳤어요. 밤낮 없이 글만 읽더니 그래 어떻게 하겠소라는 말만 배웠단 말입니까? 공장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하시니 그렇다면 도둑질이라도 하시겠단 말이오? 허생은 홍씨의 말에 읽던 책을 탁 덮고 벌떡 일어섰어. 허참 안타깝구나. 10년을 하려던 글 공부가 이제 7년밖에 되지 않았거늘. 3년만 더 글을 읽으면 세상을 구하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허생은 자신이 읽던 책을 휙 둘러보고 횡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어. 홍씨는 물끄러미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 찌그러진 가세에 낡은 두루마기를 입은 허생의 뒷모습을 보니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는데 자신에게 화를 내며 나가버린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지. 아휴, 글 공부만 해도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누가 뭐랄까. 말 한마디로 돈 만냥을 빌리다. 허생은 집을 나서긴 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어. 한양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야. 그래봤자 아내와 또 다투기나 하겠지. 기왕 나온 거니 세상 돌아가는 것도 살필 겸 저작거리에나 가보자. 허생은 운종가로 나갔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어. 7년 내내 글 공부만 했으니 저작거리가 어지러울 법도 하지. 허생은 한참을 서서 바쁘게 돌아가는 가게들을 바라보았어. 나랏일에 필요한 물건을 파는 가게부터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물건을 파는 가게까지 어디를 가나 사람들로 북적거렸지. 허생은 저작거리를 쭉 둘러본 뒤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었어. 이보시오. 서울에서 으뜸 가는 부자가 누구요? 그 사람은 서울에서 제일 가는 부자는 다방골에 사는 변씨라고 일러주었어.
조선천지에 그만한 부자는 없다면서 말이야. 변부자는 한양에서 이름난 부자가 되기까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지. 변부자는 마음 씀씀이가 좋았어. 이따금 돈을 내놓아 나라 살림에 보태 쓰도록 하기도 했지. 그래서 다방골 변부자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집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던 허생은 변부자를 전혀 몰랐던 거야. 허생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변부자의 집을 찾아 나섰어. 변부자의 집은 운종가의 큰 길을 쭉 따라가 청계천 광교와 이어지는 다방골에 있었어. 허생은 변부자를 찾아가 예의를 갖춰 인사한 후 단심에 찾아온 이유를 말했어. 내가 집이 가난하여 장사를 해보고자 하는데 미천이 없구려. 무엇을 좀 해보고 싶으니 돈 만냥만 빌려주시오. 그렇게 하시오. 변부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 대뜸 엄청난 돈을 빌려달라는데도 망설이지 않았어. 그 자리에서 선뜻 만냥을 내주었지. 허생은 돈을 받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총총 가버렸어. 변부자도 그런 허생을 그대로 보낼 뿐이었지. 옆에서 지켜보던 변부자의 아들들과 집안 사람들이 문 밖을 나선 허생을 보니 이건 꼭 거지였어. 가죽 신은 뒤꿈치가 다 닳았고 낡은 망건에 찌그러진 갓을 쓰고 떼국이 흐르는 두루마기를 걸치고는 허연 콧물까지 훌쩍거리는 폼이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의 모습이었지. 이런 자에게 만냥을 선뜻 내주다니. 돈 만냥이면 집을 수십 채 사고 논밭을 수만 마지기 살 수 있는 돈이야.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지. 허성이 나가자 모두 어리둥절해서 물었어. 아시는 분입니까? 모르네. 변부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아니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만냥을 그냥 빌려주었단 말입니까? 변부자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 모두 모르는 소리들 그만하게. 대체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생각을 어벌쩡하게 늘어놓고 같은 말을 길게 되풀이하게 마련이라네. 빚을 꼭 갚겠다느니 염려 말라느니 하면서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말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신이며 옷가지가 다 낡아빠져 차림이 아주 누추했지만 똑 부러지는 말씨와 나를 쳐다보는 당당한 눈빛은 믿음직스러웠지. 부끄러워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네. 그는 돈이 없어도 결코 기죽지 않았어. 그 사람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일도 분명 째째한 일이 아닐 게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한번 시험해보려는 걸세. 게다가 안 주면 모를까 이미 주었는데 이름을 굳이 물어 뭐하겠는가. 두고 보게나 만냥 이상을 가져올 사람이니. 과연 큰 장사꾼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어. 허생의 지혜. 안성이 좋겠어. 안성은 경기도와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인데다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를 잇는 길목이렸다. 그렇고 말고. 돈 만냥을 손쉽게 얻은 허생은 집에도 들르지 않고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어. 안성은 들판이 넓어 쌀과 곡식이 많이 났고 조선 팔도의 가운데에 있어서 남쪽에 갖가지 농산물이 모이는 길목으로 장사를 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거든. 허생은 안성장터 근처에 머물 곳을 정했어. 그리고는 시장에 가서 과일을 마구 사들였어. 대추, 밤, 사과, 감, 배, 포도, 복숭아, 석류, 귤, 유자 따위 과일이란 과일은 모조리 샀어. 안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시장에서 팔리는 값의 2배를 주고 사들였어. 나중에는 장사꾼이 아닌 사람들도 집에 보관하고 있던 과일을 가져올 정도였어. 허생은 사용하지 않는 땅을 사서 크고 넓은 창고를 몇 개 지어 놓았어. 사들인 갖가지 과일들을 보관하려면 커다란 창고가 필요하니까 말이야. 허생은 창고에 사들인 곡식 과일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지. 자, 어떻게 되었을까? 며칠 지나지 않아 나란히 온통 시끌시끌해졌어. 허생이 조선의 과일을 다 사들인 셈이니 집집마다 잔치를 치르거나 제사를 지내려고 해도 과일이 없어서 상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게 되었으니 말이야. 안성 땅 허생이란 사람이 과일을 다 사 모았다네. 어서 허생한테 가서 과일을 사와야겠군. 여기저기서 소문을 들은 장사꾼들이 허생을 찾아와 사정하기 시작했어. 값은 달라는 대로 쳐줄 테니 제발 과일 좀 파시오. 마을 사람들도 허생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지. 우리 아버님 제사상을 차려야 하는데 과일이 없어서요. 아들 장가를 보내려는데 과일이 동났다지 뭡니까? 과일 없이 잔치상을 어떻게 차립니까? 조금만 파시지요.
이제 과일값은 허생이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지. 슬슬 장사를 해볼까? 허생은 창고에 쌓아둔 과일을 조금씩 내다 팔았어. 처음 사들인 값보다 무려 10배를 받고 되팔았지. 과일은 금세 다 팔려서 허생은 순식간에 10만 양을 벌었어. 하지만 허생이 기뻐했을까? 아니,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단다. 돈 만냥으로 온갖 과일값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었으니 우리나라 살림이 어떤지 알만하구나. 허생은 과일을 팔아 번 돈으로 다시 낫, 호미, 명주, 솜을 잔뜩 사들여서는 제주도로 건너갔어. 제주도에는 농사짓는 기구와 옷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허생이 가지고 간 물건들은 금세 동이 나버렸지. 또다시 수만 양의 이익을 본 허생은 망건을 만드는 말총을 모조리 사들였어. 제주도는 말이 많은 곳이라 나라의 말총은 대부분 제주도에서 만들었지. 온 나라 말총값은 얼마 안가 10배로 뛰었어. 허생은 과일을 사고 팔아 이익을 10배 남기고 말총을 사고 팔아 또 10배를 남겨 변부자한테 빌린 돈을 100배나 불렸어. 허생은 돈은 벌만큼 벌었으니 이제 세상을 향해 제대로 써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 허생은 바다로 나가 노를 젓고 있는 늙은 뱃사공에게 물었어. 혹시 바다 밖에 사람들이 살만한 빈섬 하나 있소? 있습지요. 말 좀 해주시오. 제가 언젠가 폭풍을 만나 동쪽으로 사흘 밤낮을 떠내려가다가 다행히 어떤 섬에 닿게 되었답니다. 아마 사문과 장기의 가운데쯤 될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섬에는 100가지 꽃과 잎이 저절로 피고 10,000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철 따라 여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고라니와 사슴은 떼를 지어 평화롭게 몰려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보아도 놀라지 않더이다. 허생은 뱃사공의 말을 듣고 무척 반가웠어. 오, 그렇소? 그런 곳이 있었다니. 나를 그 섬으로 데려다 줄 수 있겠소?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드리리다. 뱃사공은 흔쾌히 그러자고 했어. 그래서 허생은 뱃사공과 함께 바람이 알맞게 부는 날을 기다려 동남쪽으로 곧장 배를 타고 가서 빈 섬에 이르렀어. 허생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주위를 둘러보았어. 허생은 실망했지. 땅 넓이가 겨우 천리가 되지 않으니 여기서 뭘 할꼬. 땅이 기름지고 물이 좋으니 배부른 늙은이로는 살 수 있겠구나. 뱃사공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 사람 하나 없는 텅 빈 섬에서 누구와 산단 말입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어. 덕이 있으면 사람들은 저절로 모이지요. 덕이 없는 것이 걱정이지 사람 없는 것이 걱정이겠소. 뱃사공은 알듯 모를 듯한 허생의 대답에 입을 다물었어. 허생은 약속대로 뱃사공에게 많은 돈을 주었지. 도둑들을 이끌고 빈 섬으로. 그 무렵 전라도 변산지방에 도둑 수천 명이 나타나서 나라에서 골치를 앓고 있었어. 여러 고을의 포졸들이 이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쉽게 잡을 수가 없었지. 도둑대들 역시 애를 먹긴 마찬가지였어. 포졸들이 산속을 이잡듯이 뒤지는 통에 잡힐까봐 점점 깊은 산속에 틀어박혀 산길에도 마을에도 나오지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게다가 먹을 것까지 모두 바닥이 나서 머지않아 모두 굶어 죽을 판이었지. 그들이 처음부터 도둑대는 아니었어. 원래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지. 하지만 땅 주인에게 논밭을 빌린 값을 내고 나라에 세금까지 내고 나면 끼니를 잇기가 어려웠지. 이 소문을 들은 허생은 그들을 찾아가기로 했어. 허생은 여러 척의 배에 돈을 가득 실은 뒤 변산으로 출발했어. 허생은 홀로 도둑의 소굴을 찾아가 두목 장룡에게 대뜸 물었어. 허생이 얼마나 당당하고 눈빛이 날카로웠던지 장룡은 저도 모르게 공손하게 대답했어. 너희들 1,000명이 1,000냥을 도둑질하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가느냐? 그야 한 사람이 한 냥씩 나누어 갔습지요. 너희에게 처자식이 있느냐? 허생의 물음에 두목 장룡은 입맛을 쩝쩝 다셨어. 없습니다. 그럼 논밭은? 두목 옆을 지나가던 도둑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노려보았어. 예끼 여보시오. 마누라 있고 논밭 있으면 무엇이 부족해 우리가 도둑질을 하겠어? 엥?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농사 지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도둑놈이라는 더러운 말도 안 들을 테고 살림살이하는 재미도 있을 것이고 밖에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잡혀갈 걱정도 없고 얼마나 좋으냐.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들 이렇게 사느냐 말이다.
허생의 말을 듣던 도둑들은 기가 막혀 콧방귀만 픽픽 뀌었지. 허참, 누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사는 줄 아시오? 돈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지. 우리는 돈만 있다면 당장 도둑질 다 때려치울 사람들이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이 없다고 걱정한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처지 닦은 너희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주겠다. 내일 바다에 나와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오는지 잘 보아라. 그 배에는 돈이 잔뜩 실렸으니 마음대로 가져가고. 허생이 말을 마치고 떠나자 도둑들은 눈을 흘기고 입을 실룩이다가 돌아가며 한마디씩 했어. 두모, 우리를 꼬드가 잡아들이려는 속셈이 아닐까요? 글쎄, 그건 아닐 거다. 그렇다면 저런 황당한 말을 하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맞아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잖아요. 허생이 포졸의 끈앞풀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미치광이라는 말이 가장 많았어. 내 오래 살다 보니 산구석까지 와서 미친 소리하는 별 웃긴 놈을 다 만나는구나. 에이, 퇴! 저런 거지꼴로 와서 누굴 도와주겠다고. 에라이 놈아, 너나 잘 살아라. 히히히. 딱한 놈이 우리 보고 딱하다고 하네. 하하. 대부분의 도둑들은 말을 하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고 말았어. 몇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지. 다음날 아침이 되자 도둑 몇 사람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바닷가에 나가보기로 했어.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붉은 깃발을 단 배가 정말 바닷가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거야. 붉은 깃발을 단 배가 있을 거라더니 참말이었네. 그럼 돈도 있단 말인가? 도둑들은 서로 앞다투어 달려갔지. 허생은 뱃머리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이들을 반겼어. 허생의 옆에는 동계짝도 있었어. 도둑들은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다시 보아도 틀림없이 돈이 가득 들어있는 괴짝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보게, 나 좀 꼬집어보게. 이야, 생시로구먼. 도둑들은 해벌쭉 웃다가 허생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어. 허생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 나리가 시키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자, 어디 너희들이 갖고 싶은 만큼 돈을 마음껏 가져가 보아라. 허생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둑들은 돈개짝에 달려들었어. 아, 저리 비켜! 내가 먼저야! 아니야, 나 먼저! 도둑들은 앞다투어 돈을 짊어졌어. 그러나 욕심뿐이지 힘께나 쓴다는 도둑들도 백냥을 다 짊어지지 못했지. 이 모습을 지켜보던 허생이 웃었어. 허허, 돈 100냥도 짊어지지 못하면서 무슨 도둑질을 한다고. 도둑들이 어느 정도 돈자루를 짊어졌을 때 허생이 말했어. 이제 평민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너희들 이름이 도둑명부에 올라와 있으니 안 될 테고 너희가 마땅히 갈 곳도 없지 않느냐. 열흘간의 여유를 줄 터이니 다들 이 돈으로 아내와 소 한 마리씩을 데리고 오너라.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을 데려오고 어서들 떠나라. 도둑들은 허생의 말에 콧노래를 부르며 돈자루를 걸머쥐고 뿔뿔이 흩어졌어. 허생은 2,000명이 1년 동안 먹을 식량을 준비하고 도둑들이 오기를 기다렸어.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하나 둘 아내와 소를 데리고 돌아왔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이야. 마침내 허생은 이들을 모두 배에 태우고 미리 보아둔 빈 섬을 향해 출발했어. 그러는 사이 나라 안은 걱정거리 없이 조용해졌고 온 나라 말썽쟁이 도둑들을 허생이 싹 데리고 갔으니 시끄러울 턱이 있나. 천금을 바다에 버리다. 여러 척의 배들은 사흘 동안 쉬지 않고 바다를 건너 무사히 섬에 다다랐어. 새로운 땅에 도착한 그들의 마음은 기대와 즐거움으로 가득 찼지. 저마다 새로운 다짐을 하는 모습에 허생 또한 뿌듯했단다. 다들 얼굴마다 웃음이 가득했어. 이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나무를 잘라 울타리를 세웠지. 뚝딱뚝딱 금세 큰 마을이 생겨났어. 땅을 일군 다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어. 워낙 기름진 땅이라 김을 매거나 거름을 주지 않아도 쌀도 보리도 콩도 쑥쑥 알차게 여물었어. 대풍이야 대풍! 얼씨구나 절씨구나 좋구나 좋아! 섬 사람들은 풍년을 축하하며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어. 전에는 누가 봐도 도둑의 표정이었지만 1년 만에 사람들은 마음씨 착하고 순한 백성의 표정으로 되돌아갔어. 이렇게 농사지은 곡식을 3년 동안 먹을 만큼 저장해두고 나머지는 장기도에 내다 팔기로 했어. 장기도는 일본 섬으로 집이 30만 채가 넘는 큰 섬인데 여러 해 동안 계속 흉년이 들어 모두들 먹을 것이 없어 쩔쩔매고 있었지. 장기도 사람들은 쌀을 판다는 소리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
이렇게 해서 나머지 곡식들을 장기도에 모두 팔아 은 100만 냥을 벌었단다. 이제야 뭘 좀 해본 것 같구나. 허생은 100만 냥을 바라보더니 푹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어. 우리 조선 선비들이 장사나 무역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일찍 눈을 떴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되었을 텐데. 섬으로 돌아온 허생은 섬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한자리에 모이게 했어.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은 끝났다. 내가 처음 너희와 이곳에 왔을 때에는 먼저 먹고 사는 일을 넉넉하게 한 다음 글자를 만들고 법과 예절을 제대로 갖추려 하였다. 그러나 땅은 좁고 내 덕 또한 부족하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아이를 낳거든 수저를 들 때 오른손으로 쥐도록 가르치며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 음식을 먼저 먹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사는 일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야. 느닷없는 허생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어. 섬을 떠나시겠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없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 살아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섬마을 사람들이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허생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 허생은 자기가 타고 나갈 배 한 척만 남겨두고 다른 배들은 모두 불살라버렸어. 가지 않으면 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며 말이야. 그리고 그를 아는 자를 모두 불러내 함께 배에 태웠어. 이 섬에서 화근을 없애야지. 허생은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섬을 떠났어. 배에는 장기도에서 얻은 은 100만 냥이 실려 있었지.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였어. 갑자기 허생은 100만 냥 가운데 50만 냥을 바다에 던져버렸어. 이러면 아무도 못 가져갈 테지. 너무 많은 돈은 오히려 지나친 욕심을 불러오는 법이야. 육지에 닿은 허생은 온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어. 그러고도 10만 냥이나 남았단다. 이제 변부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겠군. 허생은 참으로 오랜만에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 빚을 갚고. 허생이 변부자를 찾아가서 물었어. 나를 기억하겠소? 변부자는 그렇지 않아도 허생의 안부가 궁금했던 참이어서 몹시 반가웠어. 하지만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허생의 모습에 조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지. 초라한 몰골이지만 당당한 눈빛을 가진 허생을 큰 인물로 생각했기에 언제쯤이나 성공해서 돌아올까 기대하고 있었거든. 변부자는 웃으며 허생에게 물었어. 물론 기억하고 있소. 그나저나 당신 얼굴빛이 예전보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구려. 만냥을 모두 털린 것이오. 허생이 허허 웃었어. 재물이 많다고 얼굴빛이 밝고 재물이 적다고 얼굴빛이 어둡고 하는 것은 당신들 일이오. 나같이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 돈이란 소용없는 물건이라오. 오로지 글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면서 도를 깨닫는 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지요. 돈 만냥이 어찌 도를 살찌울 수 있겠소. 허생은 변부자 앞에 은 10만 냥을 내놓으며 말을 이었어. 이 돈을 받아주시오. 내 하루아침의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글 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오. 변부자는 깜짝 놀라 일어나 절하며 사양했어. 거두십시오. 어찌 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다른 사람들과 돈거래를 할 때처럼 이자 1000냥만 더 쳐서 받겠습니다. 그러자 허생이 버럭 화를 내며 소리질렀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변부자는 허생이 화를 내자 소매뿌리를 잡으며 말했어. 그게 아니오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허생은 변부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매를 획 뿌리치고 일어나 나왔어. 허생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변부자는 허생을 그대로 보내고 싶지 않아 허생을 가만히 따라 나섰어.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말이야.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알아놔야겠어. 변부자의 집을 나선 허생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묵적골 은행나무 옆 다 쓰러져가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 허생의 뒤를 밟던 변부자는 잠시 어리둥절했지. 아니, 학문도 깊고 능력도 있는 양반이 이런 집에서 살다니 이유가 뭘까? 변부자가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우물 위쪽에서 한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는 거야. 말 좀 물읍시다. 그러시오. 저 오두막살이가 누구 집이오? 허생원 댁있지요. 늘 가난하면서도 책 읽기만 좋아했던 양반인데 어느 날 아내와 다투고 집을 나가서는 5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답니다. 지금은 아내가 혼자 살면서 남편을 죽은 사람으로 치고 해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날에 제사를 지냈지요. 변부자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허라는 걸 알았어. 다음날 변부자는 허생에게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허생이 살고 있는 오막살이를 찾아갔어. 아무리 생각해도 10,000냥을 빌려주고 100,000냥을 받는 것은 도둑이나 하는 짓 같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허생은 여전히 받지 않았어. 나는 당신에게 돈 10,000냥을 꿔 100,000냥도 더 넘게 벌었다오. 만일 돈을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100,000냥을 가지고 있지. 기껏 10,000냥을 받으려 하겠소. 하지만 저는 10,000냥을 빌려주었으니 100,000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돈은 허생원 어른의 돈이니 받으시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돈은 당신이 가져가시오. 대신 내 이제 당신 덕을 좀 보고 삽시다. 가끔 우리 집에 찾아와 우리 식구 먹을거리와 옷가지를 챙겨주시오. 한평생 그것으로 만족하오. 돈 때문에 내 마음을 어지럽고 피곤하게 하기 싫소. 변부자는 여러 가지 말로 허생을 계속 달래보았지만 허생은 끝내 들어주지 않았어. 이때부터 변부자는 허생의 집 쌀독이 언제 바닥났는지 계산하고 옷장 속을 헤아리며 때를 맞춰 손수 음식과 옷을 날라다 주었어. 허생도 기분 좋게 도움을 받고 말이야. 그러나 변부자가 조금이라도 넘치게 음식을 갖고 오거나 사치스러운 옷을 해들고 오는 날에는 허생이 버럭 화를 내었지. 내게 골칫덩이를 이토록 많이 가져다 주면 어찌하오. 당장 도로 가져가시오. 그러나 술이라도 가지고 오는 날이면 평소보다 더 반가워하며 변부자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취하도록 마셨어. 이렇게 몇 해를 지나니 두 사람의 우정은 두터워졌지. 마치 오랫동안 사귄 친구처럼 다정한 사이가 되었어. 어느 날 변부자가 궁금하던 것을 조용히 물었어. 5년 동안 어떻게 해서 100,000냥을 벌었으니까? 내 평생 장사를 했으나 100,000냥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구경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 것입니까? 허생은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오. 우리 조선은 외국과의 무역이 없어 우리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거나 다른 나라 물건을 우리가 살 수가 없소. 또 수레가 나라 안을 다 다니질 못하니 모든 물건이 생겨난 자리에서 쓰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오. 형편이 이러하니 온통 주위가 막힌 꼴 아니겠소. 무릇 1,000냥은 많은 돈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다 살 수는 없소. 그러나 1,000냥을 10로 나누면 100냥이 10개가 되니 10가지 물건을 고루 살 수 있소. 한두 가지 물건이 장사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물건들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이건 보통 장사치들이 이익을 얻는 방법이잖소. 게다가 10,000냥을 가지면 얘기는 달라지오. 10,000냥은 한 가지 물건을 총총한 그물로 훑어내듯 죄에다 살 수 있는 큰 돈이기 때문이오. 육지에서 나는 물건 중에 한 가지를 택해 다 사들이고 나면 금방 그 물건값이 몇 배로 뛰게 되지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변부자의 말에 허생은 무서운 낯빛을 하며 말을 이었어. 허나 이 방법은 아주 나쁜 짓이오. 돈을 벌기는 쉬운 일이나 백성들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이오. 훗날에라도 나랏일 맡은 관리가 이렇게 백성들을 못살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면 나라는 곧 병들고 말 것이오. 변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지. 처음에 나를 찾아왔을 때는 내가 10,000냥을 순순히 내어줄지 알고 온 것이오? 허생이 말했어. 내 어찌 당신이 돈을 줄지 미리 알 수 있었겠소. 허나 내 재주라면 100,000냥은 벌 수 있을 것 같았소. 나를 알아보고 내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당신이야말로 하늘에서 택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소. 운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내가 성공한 이유는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이오. 만약 내 운과 내 돈으로 장사했더라면 난 실패했을지도 모르오.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한 것은 모두 당신 덕분이오. 모든 것은 하늘의 운수라는 말이군요. 변부자는 허생의 재주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 이런 큰 그릇을 방 안에서만 썩히는 것 같아 속상하기까지 했지. 과연 선생은 큰 인물입니다.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걷고 나라를 위해 나서야 하지 않겠소? 왜 과거를 보지 않는 것입니까? 벼슬을 하지 않고 묻혀 지내는 훌륭한 사람이 한둘이었겠소?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함께 일할 생각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있소. 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벼슬할 생각이 없소이다. 벼슬할 생각이 없다는 허생의 말에 변부자는 안타까워 목소리를 높였어. 선생 같은 사람이 나서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지 않겠소. 선생이 뜻을 펼치려면 벼슬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소? 난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게 좋소. 더 이상 벼슬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소. 변부자는 허생이 딱 잘라 말하니 뭐라 덧붙일 말이 없어서 속으로만 생각했어.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 나라의 재상이 된다면 백성들이 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변부자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갔어. 대장군을 혼내고 사라지다. 변부자는 이완과 친한 사이였어. 그때 이완은 서울을 지키는 군대 가운데 하나인 어영청 대장이었지. 하루는 변부자가 이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허생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 변부자의 말에 귀 기울이던 이완은 크게 기뻐했어. 천하를 두루 품을 만한 그런 인물이 한양에 살고 있다는 소식에 반가움을 누르지 못했지. 그날 밤 이완은 포졸들도 없이 변부자와 둘이서 허생의 집으로 허생을 찾아갔어. 변부자는 이완을 잠시 집 밖에 세워두고 혼자 들어와 이완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어. 허생은 기왕 손님이 왔으니 들어오라고 하긴 했지만 왠지 반가워하진 않았어. 얼굴 표정도 말씨도 시큰둥했지. 이완이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멀뚱멀뚱 앉아 있었어. 이완은 임금님이 나라를 위해 일할 마땅한 사람을 찾고 있다며 찾아온 뜻을 전했어. 임금님께서는 지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부자 선생을 만나보라고 하기에 이렇게. 허생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완의 말을 딱 잘랐어.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고 있느냐?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는 중요한 나라 일을 하는 신하로군. 내가 산속에 숨어 지내는 훌륭한 분을 소개하겠으니 네가 임금님께 말해 임금님께서 직접 찾아가 그분을 모셔오게 하여라. 할 수 있겠느냐? 이완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둘째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허생은 못마땅해서 획 돌아앉았어. 나는 둘째라는 말은 모른다. 이완이 간절하게 부탁하니 허생이 마지못해 이를 이었어. 명나라가 망하니 명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명나라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싸울 때 군대를 보내준 나라이니 이제 우리가 명나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왕족의 딸들을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명나라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고 높은 벼슬아치의 집을 빼앗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할 수 있겠느냐? 이완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더듬거리며 조그맣게 대답했어.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려면 먼저 세상에서 지혜롭기로 이름나고 용기가 뛰어난 많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한다. 또한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그 나라에 대해 잘 알아야 성공할 수 있느니라. 이완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은 청나라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었으니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며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을 청나라로 유학을 보내 청나라를 익히고 청나라에 뛰어난 사람들과 사귀게 하여라. 청나라 사람들처럼 머리를 박박 깎고 옷도 청나라 옷을 입혀보내면 청나라에서도 아주 좋아할 것이야. 이완은 힘없이 말했어. 하지만 어느 양반이 머리를 깎고 청나라 옷을 입겠습니까? 그렇다면 장사꾼들을 청나라로 보내라. 장사를 하면서 청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피게 하라. 이완은 고개를 떨구었어. 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 예전부터 나라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허생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크게 꾸짖었어. 도대체 양반이 무엇인가? 무슨 일을 했다고 양반이라고 뽐내는지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양반이 흰옷을 입는데 흰옷은 장례 치를 때 입는 옷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이야말로 오랑캐를 흉내낸 것인데 어찌 청나라 머리 모양과 옷을 따라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따지다 보니 허생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지. 옛날 번호기는 진시황을 암살하러 갈 때 기꺼이 자신의 목을 베어 바치게 했고 중국 조나라 무령왕은 나라를 강하게 하고자 말 타고 싸우기 편한 오랑캐 옷을 입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나라를 살린다면서 한낱 머리털을 아낀단 말인가? 또한 장차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 말을 타고 활을 쏘고 돌을 던지는 법을 익혀야 하는데도 그 넓은 소매만 펄럭거리고 다닐 셈이란 말이냐? 오랑캐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당에 스스로 양반이라고 부르며 나라 걱정은 안 하고 머리 모양과 옷차림이나 따지겠다는 것인가 원. 허생은 말하다 보니 양반들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다 못하겠다고 할 거면서 가르침을 달라는 이완도 미웠지.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라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지금 3가지나 말했는데 한 가지도 못하겠다면서 네가 어찌 제대로 된 신하라고 하겠느냐. 임금이 믿고 의지하는 신하가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내 놈의 목부터 잘라야겠다. 허생은 벌떡 일어나더니 이리저리 둘러보며 칼을 찾았어.
깜짝 놀란 이완은 변부자와 함께 허겁지겁 뒷문으로 도망쳐서 돌아갔지. 허생에게 망신을 당한 이완은 가슴을 쓸어내렸어. 하지만 자꾸 허생의 말이 귓전을 맴돌았지. 따지고 보면 허생의 말이 구구절절 다 옳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귀한 사람이야. 허생이라면 우리 조선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이완은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서둘러 허생의 집을 찾아갔어. 하지만 크게 불러봐도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지.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가까이 가서 보니 주인 떠난 빈집만 덩그러니 남아 찬바람만 가득 안고 있을 뿐이었어. 이완이 깜짝 놀라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 이보시오, 허생원이 어디 갔는지 아시오? 하지만 모두들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 허생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